네,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원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의 기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예비 고3, 예비 고2,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텐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이유는 모든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방향,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제대로 된 입시를 준비를 하는 전략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결과는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하지만 전략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 전혀 다른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만 입시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선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학부모에게 딱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전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학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전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전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 첫 번째 것은 전형에 대한 준비는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것에 대한 이야기. 뭐냐면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전략은 완벽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랑 이렇게 만나서 컨설팅하고 입시 전략을 세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패를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근데 저랑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공을 합니다. 왜 성공을 하냐면 제가 상담을 할 때 제일 포커스가 뭐냐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닥까지 끌어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만 전형이랑 매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전형만 알고 전략을 세운다? 그럼 대단히 안타깝지만 무식한 행동입니다. 대부분이 전략을 그렇게 짜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합시다.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내 아이 그리고 혹은 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해야 되고 그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예비 고3, 예비 고2입니다. 전 지금 전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강의 없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들을 제일 많이 만나면서 고등학교 2학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1번은 이겁니다. 다들 내신이 안 망했나 봐요. 충격적인데요. 안타깝게도 내신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89%의 학생이 내신을 망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교육 제도거든요.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 1등급 4%, 어떤 고등학교더라도요 1등급 4%를 기록하고서 2등급 7%까지 우린 공부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1%의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89%의 학생은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대단히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11%의 학생들 가운데서도 조금 재수 없는 놈들이 있죠. 이번 내신 시험에서는 무려 2개나 틀렸어요. 내신을 망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놈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내신을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듣는 건 이겁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그렇게 비교과를 안 했다고 저한테 징징거립니다. 근데 이건 입시에 대한 정보가 잘못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비교과를 많이 하는 게 좋으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적게 했으니까 난 불리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형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이미 살아간 지 4년째. 그죠? 오늘도 분명히 같이 오고 싶었으나 뒹굴뒹굴 거리다가 오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한숨 쉬면서 부모님만 오신 분들 보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냅니다. 지방을 돌아다니 보면 되게 많이 만납니다.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고. 네, 좋습니다. 말리지 않아요. 근데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시 파이터로 성공할 수 있는 학생은 딱 한 가지의 유형밖에 없습니다. 제가 입시 전문가로 아주 오랜 세월을 지냈고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의 유형은 안타깝지만 딱 한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븐일레븐입니다.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만 하는 아이들. 내 아들 내 딸이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정시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100%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세븐일레븐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재수생들이 딱 그만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수생들은 6-12입니다. 하루에 17시간을 공부를 하거든요, 걔들은. 근데 재학생들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난 정시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겁도 없이 합니다. 겁도 없이 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만큼 노력해야죠. 아까 정유빈 쌤이 맨 마지막에 이야기 보여줬던 거, 상상할 수 없는 노력. 선생님,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만 정시에서 성공합니다. 이건 거의 철칙 같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얼토당토한 결론이 나왔냐에 대한 질문을 답을 찾자면 이제 정시에 대한 전형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2023 전형에서 어떤 입시 트렌드가 나타났고 2024에서는 어떤 입시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눈에 띄게 상위권 재수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통합형 수능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공통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진 통합형 수능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수능 체제 하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 중에서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수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의 N수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만 정시의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입시에서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좀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너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거 40%까지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약대 학부 선발했다라는 거 3년째, 그리고 지금 2024 전형은 3년째니까,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정시 확대를 픽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은 이미 2022, 2023 전형에서 트렌드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고 완전히 상수화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에 나오는 계약학과 정도일 겁니다. 계약학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에 들어가면 이 기업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채용 보장형 계약학과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망학과를 들어가면 졸업하면서 삼성을 취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570명입니다. 2023 전형에서는요. 근데 2024 전형에서는 이과, 공학계열, 공대계열 학생 100만 명 양성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2024 전형에서는 이게 1000명 단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500명에서 600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대학을 간 학생들이 경기도 어렵고 취직에 대한 비전도 안 보이고 우리 과는 좀 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전년도에 스카이에서 고대,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그만둔 학생이 1600명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가 그만뒀죠.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서놓고. 올해 전년도에 스카이를 그만둔 학생은 19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그만둘 학생은 2000명이 넘을 겁니다. 왜 늘어나냐면 지금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N수생이 극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입시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대학의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학생을 뽑는다고 해서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다라고 예를 들어서 정시로 뽑는다고 해서 등록금 2배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뽑힌 학생들, 특히나 이건 상위권 대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유일한 목적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학생이 우수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은 딱 4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정시, 객관식 능력으로서의 수능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객관식 능력으로서 내신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논술력이 뛰어난 학생,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객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 4가지의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3가지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수능 내신은 객관식 능력을 측정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나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3가지인 셈입니다. 객관식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논리력이 뛰어나거나, 객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역량이 뛰어나거나, 이 3가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내 아들 내 딸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능력을 내가 강조하기만 하면,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기만 하면 나는 대학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3등급 학생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2024 전형별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189개의 4년제 대학 전체를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44%를 선발하고 100명 중에 44명을 선발하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전형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든 지방사립대학이든 지방에 있는 대학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2, 예비고3 학생들이 여기서 안타깝지만 트랙 자체를 나눠서 가셔야 됩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나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준비할 거다, 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준비할 거다. 2가지의 트랙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 거점 국립대, 지방에 있는 강원도권에 있는 대학,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 사립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를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선호가 극도로 떨어집니다. 저기 10% 나오는 건 정부가 10% 이상 하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는 5%에서 6%에서 왔다 갔다 하던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A 고등학교의 1등급과 B 고등학교의 1등급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건 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고등학교 간의 내신을 비교한다는 건 되게 멍청한 짓입니다. A 고등학교의 1등급과 B 고등학교의 2등급 누가 더 우수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B 고등학교 2등급이 압도적으로 우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A 고등학교 1등급이 압도적으로 우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간 내신 비교는 불가합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입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풀립니다. 내신을 대학이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상위권 대학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비율이 아주 적죠. 왜요?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내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10%고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정시 40%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는 수시는 64%, 정시는 35%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랙으로 나눌 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시로 잘 안 뽑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비고등학교 2학년이고 예비고등학교 3학년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트랙에 대한 고민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입시의 방향을 결정짓고 내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셔야 될 겁니다. 강원권에 있는 주요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살펴봅니다. 보시면 2023 전형에 비해서 2024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났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강원권 전체 지역인재 모집 인원과 강원권 전체 모집 인원을 보시면 대략 한 12% 정도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다는 걸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방거점국립대가 바라보는 것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입시 전략 자체가 에러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상위권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10% 이상 선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을 적절하게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6%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학생부 교과 전형을 10%까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학은 자신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자기의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찾은 게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에 서류라고 나와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난 겁니다. 학종이 줄어든 만큼 새로운 유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고려대학교를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80% 그러니까 내신 80% 반영에 서류 20%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고려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1점대 내신 1.4, 1.5의 내신이 막 몰려서 수능 최저 깔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상당한 기회가 되었어요. 문제는 서류가 반영되면서 지방에 있는 일반고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차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입시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2024 전형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한 대학이 중앙대, 외대 정도가 지금 서류 반영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본질상으로는 대학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니거든요. 대학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다 서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 강원권 대학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면 선발 방식을 보시면 전부 다 학생부 100, 내신 100%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이랑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서도 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한양대학교 성적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경영에 나와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제가 샘플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그러니까 파이낸스 경영에 합격한 학생들이 70%컷, 10명 중에 7번째 학생의 내신이 1.36입니다.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대략 1.4 정도, 1.3839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됐다는 걸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파이낸스 경영의 1.36입니다. 이과로 갑니다. 이과의 기계공학과입니다. 기계공학부를 보니까 1.33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놓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이고요. 이번에는 고대 걸 봅니다. 고대는 앞서 봤던 것처럼 뭘 반영한다고요? 서류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반영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경영학과 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이 1.70% 것이 1.7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양대보다 0.3이나 낮습니다. 기계공학부를 보시면 1.68입니다. 한양대보다 0.3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낮습니다. 그러면 한양대가 고려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이어야만 이 이야기가 성립되겠죠.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게 서류 20%의 힘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죠. 이게 딱 안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드릴게요. 중어중문학과를 봅니다. 중어중문학과를 보니까 70% 컷이 2.3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70% 컷에 2.3이 걸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학교에서 2.3이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3은 고려대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가 되면서 지방에 있는 일반고한테 유리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의 유일한 목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수함은 내신의 우수함만으로는 절대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위권 대학의 공통점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만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강원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등급이에요. 70% 컷을 보니까 대략 한 3등급대에서 4등급대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방에 있는 거천공립대들은 대략 한 3점 후반대 정도까지도 학과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3점 후반대까지도 합격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지방 거천공립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시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N수생,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전년도 이제 3년 동안의 수학 만점자, 수학 1등급 숫자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2020년에 표준점수 수학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134점입니다. 수학에서 표준점수가 134점이라는 이야기는 수학이 엄청 쉬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른바 물수능이라고 부르는 수능이었습니다. 만점자 890명이었고요. 2021 수능에서 수학 만점자는 수학 만점 표준점수는 137점이었습니다. 만점자 970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만점자가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테고요. 전년도 수능이 문제입니다. 전년도 수능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제 보이시죠? 표준 점수가 147점이고요. 역대급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만점자는 3배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학에 자신 있는 모든 N수생들이 다 몰린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시를 그렇게 설렁설렁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학생들은 정시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시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진짜로 그런지 전체 수능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전체 수능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는 전체 수험생 34만 명 정도의 재학생 데이터입니다. 90점대 후반 정도로 형성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재수생의 성적입니다. 13만 명의 재수생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국어랑 수학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략 한 20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10점 정도, 수학에서 한 10점 정도에서 20점 정도의 표준 점수 차이가 나는데 이 점수가 어느 정도냐면 졸업생들이 스카이라인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고대 쓴다라고 생각하면 고대에서 20점 차이 나는 표준 점수 20점 차이 나는 대학이 어디냐면 건대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고대 쓰고 있을 때 재학생들은 평균적으로 건대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결과로 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능이 공정하다라고 믿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꼭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데이터입니다. 원주는 중소도시겠죠?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터이니 이건 수능을 본 전수 데이터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시험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상위 12개 대학의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재학생의 비중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재수생의 비율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시에 국한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시에서 N수생의 비중입니다. 지금은 거의 70%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땐 10명 중에 7명이 재수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내가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쏟아부을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제발 그냥 나의 공부 시간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난 정시할 겁니다, 정시 파이트 할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 학생들이 정시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이야기는 지금 공부 안 한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미루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공부를 그렇게 할 만한 학생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자면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공부를 할 거라면 정시보다는 수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N수생들은 수능 성적으로 이미 줄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 2023 전형, 올해 입시 전형부터 올해 고3들부터 뭘 하기로 했냐면 정시 교과평가라고 하는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시 교과평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정부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모든 대학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15개, 16개 대학은 이제 정시 40% 이상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한참을 들여다봐도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 정시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에 대한 자료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분석해봐도 이건 답이 아니거든요. 이러다간 공교육이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정시에다가 교과평가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정시 수능 위주, 객관식 위주 전형에다가 학종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서울대는 어떻게 하냐면 정시에서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너 수능을 아무리 잘 봤더라도 고등학교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서울대는 널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올해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를 떨어진 학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으로 2배수를 선발했다라는 이야기는 수능 성적이 거의 차이 안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2배수를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수능 문제로 보면 2문제 정도 차이입니다. 최대 2문제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너 고등학교의 축소에서 너 고등학교 어떤 과목 선택했니?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 어떠니?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니? 이 3가지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항목입니다. 이게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은 서울대에서 뽑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서울대를 말씀드리냐면 서울대가 무언가를 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갑니다. 이미 2023 전형에서 서울대가 이걸 발표했고 2024 전형에서 고려대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형은 아니지만
정시 전형 일부 3분의 1 정도의 학생을 내신을 반영하는 수능을 만들었습니다. 수능에다가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계속 확대되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상위권 대학 전체에 놓고 보면 내신 정시 40%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정시에서 빠져나간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이에서만 1년에 1,900명이 빠집니다. 그럼 그 밑에 대학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점점 확대되어져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고3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되게 많이 불편해하세요. 그런데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 준비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 지도하는 게 지금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매년 그 특정 대학을 간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갱신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만 하면 됩니다.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입니다. 2019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끝났다. 내신으로만 뽑는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은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거든요. 학종에서는 근데 유독 내신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자체가 웃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미적분을 선택해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할까요? 대답을 다 하셔야 다음 강의가 진행됩니다. 제가 앞에 아무도 없는데 강의하는 게 아닌데. 확률과 통계 1등급, 미적분 2등급. 시작. 네, 미적분 2등급이요. 100%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내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건 좀 쉬웠으니까 다음 질문 한번 던져보죠. 물리를 선택해서 1등급을 받은 학생하고 물리 2를 선택해서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중하위권 대학, 지방 거점 국립대학 다 빼고 상위권 대학은 물리 선택해서 1등급 받은 학생이랑 물리 2 선택해서 3등급 받은 학생, 어떤 학생을 뽑기를 원할까요?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헷갈린다는 이야기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투 3등급입니다. 100%요. 왠지 아세요? 웬만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물투를 선택하는 학생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등급 받은 학생 1명, 2등급 받은 학생 1명, 3등급 받은 학생 2명, 이런 식으로 내 등급이 구성이 돼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학은 물투 3등급을 뽑아야 됩니다. 물투 3등급을 뽑고 물원 1등급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내신이 중요하다 그러세요? 중요하죠. 근데 부모님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신으로만 선발한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서울대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3등급으로 합격한 학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 합격한 이유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1.0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붙어야 돼요. 근데 떨어진 학생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떨어질까요? 학생부가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을 증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생님, 이런 질문 받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내신 5등급입니다. 그런데도 합격이 가능한가요? 네.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수생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세븐일레븐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그 정도의 노력을 쏟아부으면 그 고등학교에서 쭉 뻗어나갈 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학교에는 내신 귀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내신은 안 되겠다고.
난 쟤를 이길 수 없다고. 근데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수능에 가면 걔들보다 더 귀신이 더 많아요. 왜요? 그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는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못 받는다고요. 거기는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1등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조기축구회 하던 학생이 거기 가서 내가 월드컵 나가서 골을 넣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그만큼의 노력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세븐일레븐을 하는 학생, 공부를 안 하다가 5등급이면 사실 공부를 별로 안 했던 학생이거든요. 진짜로요. 그 학생이 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 거짓말입니다. 4등급부터는 공부를 별로 한 학생이 아니에요. 공부 시간보다 논 시간이 더 많으면 4등급이 나옵니다. 공부 시간이 더 많이 나오면 무조건 3등급 이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이 나왔습니다. 공부를 별로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쭉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3등급이 나옵니다. 3학년 때. 그럼 대학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1, 2학년 때의 내신 버립니다. 왜? 이 학생은 3학년 때 확 바뀐 거잖아요.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이 자신이 변환점을 만들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정을 3학년 1학기 때 학생부에서 증명한 거예요. 그럼 밑에 1, 2학년 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변화하기 전이니까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올해 제가 서울대를 보낸 학생, 그래서 올해 3월에 서울대를 입학한 학생, 졸업해서 입학한 학생, 1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 수학 내신 성적 6등급. 생각해 보세요. 수학이 다른 과목도 아니고요. 수학이 6등급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성적을 조금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적을 차근차근 올려서 서울대를 간 겁니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평균 성적을 보는 거라면 그 학생은 무조건 떨어졌어야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어디서 학원에서 하는 가장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이거 다 원래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수상 경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한양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수상 경력 가운데서 합격한 학생들의 수상 가운데서 제일 많았던 게 86개예요. 5학기 동안 86개니까 진짜 한 학기에 16개를 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고등학교죠. 근데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제일 적게 수상을 가지고 상장을 가지고 합격한 학생 4개예요. 그리고 4, 5개로 합격한 학생이 80개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이 몇 배는 됩니다. 왜냐하면 80개 이상의 상을 받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국에. 그러면 80개도 합격, 4개도 합격. 한양대는 상장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상장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요, A 고등학교의 상장과 B 고등학교의 상장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학종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두 학교의 상장의 수준은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자료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 그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자꾸 고민하는 건 학생부에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데 활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 다른 고등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증명했냐예요. 역량을 증명하면 대학을 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활동을 증명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얘기하기 쉬운 대학,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3등급, 2.5등급, 2.8등급 이런 학생들이 왜 붙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이 뭐냐면, 평가 요소가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을 쫙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학생은 미친 듯이 궁금해하는 학생이에요. 학생부 전체를 통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난 이런 궁금을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붙는다고요. 대학이 그런 학생을 뽑는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를 딱 봤더니 우수합니다,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모범적입니다, 성실합니다, 이딴 이야기를 적히니까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라고요. 왜요, 여러분? 우수합니다, 탁월합니다, 선생님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10만 명의 학생 가운데서 학생부에 우수합니다, 탁월합니다 안 적힌 학생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빵명이요. 부모님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어떤 것들이 적혀 있는지를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니, 공부 안 하고 그걸 쳐다보니까 우수합니다 적혀 있는 거, 탁월합니다 적혀 있는 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최악의 학생부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학생부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만 돼요. 대학이 뭘 보냐고요? 가장 대표적인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업 역량이 뭔지, 진로 역량이 뭔지, 공동체 역량이 뭔지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검색창에다 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시면 책자가 하나 나올 겁니다. 연세대에서 발행하고 건대에서, 중앙대랑 경희대랑 외대가 공동연구에서 발표한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다운받아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내가 준비를 하죠. 전형에서 뭐가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학생부에 우수하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내 아들 내 딸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학생부 평가, 학생부 학업 역량의 세부적인 평가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검색하시면 그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체크리스트예요. 자, 예비 고3입니다. 예비 고2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난 뭘 준비해야 되나요? 너 학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여줄 거야? 진로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여줄 거야? 선생님, 전 학업 역량이요. 좋아. 그렇다면 너의 학업 역량은 9가지의 문장으로 평가되는 거야. 그 중에서 네가 2가지, 3가지만 딱 정해서 3학년 1학기 때 증명해. 그게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 이 학생의 역량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만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보세요. A 학생 2.5, B 학생 2.0. 부모님 생각하시기에 서울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쓸까요? B 학생. 고대습니다. 누가 쓸까요? B 학생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학은 이걸 딱 보여주면, 입학사정관에 이걸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 수 없습니다. 이 학생의 우수함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걸로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제가 전년도에 지도한 학생들이에요. A 학생은 3.8에서 시작해서 1.9로 내신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2.5. B 학생은 1등급에서 시작해서 3등급으로 끝냈습니다. A 학생은 고대를 갔고요. B 학생은 6개 학종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A 학생을 제가 지도하면서 넌 가능해, 된다, 이걸 준비하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학생을 뽑겠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무수히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특히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내신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학생부에 지금 2학년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에 남아있는, 기록할 수 있는 글자 수가 대략 한 17,000자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2학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17,000자. 예비 고2 학생들은 아직 27,000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 그걸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학생부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이 학생은 그냥 떨어집니다. 왜요? 이건 그 학생의 학생부가 아니라 학교의 학생부거든요. 학교의 학생부는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을 평가해야 되는데 학교가 나와 있잖아요. 탈락.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나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생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복사해서 붙여놓고 저놈이랑 저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탈락. 교과 세특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교과 세특은요, 딱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되게 괜찮아 보이실 거예요.
찍는 건 상관없는데 어디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실제 학생부 내용이라서 저작권 다 걸리는 거니까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보세요. 이 학생이 뛰어납니다. 호기심 많아요. 탐구하고 노력하는 자세 갖고 있습니다. 우수합니다. 탁월합니다. 우와, 진짜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우수함이나 어떤 탁월함도 하나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 거짓말입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호기심이 뛰어나다는데 뭐가 뛰어난지 모르겠네요. 호기심이 많다는데 어떤 것의 구체적인 호기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추상적이네요. 그럼 추상적이라는 말은 이놈도 저놈도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짓말. 이 학생이 우수하다고요? 뭐가 우수한데요? 매사에 모범적이라고요? 그런 고등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고등학생은 제가 20년 넘게 교사 생활했는데 매사에 우수한 고등학생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대학 교수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러겠어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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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냐고요? 나의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가줘야 돼요. 학생의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항목 간에 교차 검증이 됩니다. 크로스 체크가 된다고요. 나의 역량은 무조건 이 A라고 하는 과목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라 B라는 과목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설계를 해야 되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학년 올라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17,000자를 어떻게 설계하지, 27,000자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게 전략입니다. 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강원도에 있는 학교도 몇몇 학생들 컨설팅 했고 학생부 많이 봤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부. 뭐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그 고등학교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그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고 그 불평불만이 여러분이 많은 그 고등학교가 무엇을 했냐는 관심 없고 그런 교육적 환경 가운데에서 넌 뭘 했니? 그게 대학의 질문이에요. 전 환경이 이래서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탈락. 선생님, 교수님, 전 이 말도 안 되는 고등학교에서, 이걸 해주지 않는 고등학교에서 이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노력했는데요, 합격. 왜요? 그 학생은 자신이 한계를 뚫으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는 학생이에요. 대학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학생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 그러니까 선발되는 거예요. 학교 핑계 대지 마세요. 지역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겁니다. 내가 이 고등학교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줄, 두 줄을 만드는 순간 대학이 그 한 줄, 두 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대학이 인지합니다. 그러면 1단계를 통과시켜서 면접에서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여줬냐를 평가할 겁니다. 환경에 넘어가지 마세요. 환경의 굴복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그걸 이겨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모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세로축을 보시면 뭐가 돼 있냐면 학교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고등학교에 존재하는 학교 활동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쭉쭉쭉. 그런데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학교 활동이 100점, 90점대도 있지만 학교 활동이 60점대, 50점대 학생들도 무수히 많이 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활동으로 뽑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증명했냐라는 겁니다. 시립대학교입니다. 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저렇게 나타나요. 근데 2점대요. 그런데 보세요. 합격한 학생들의 전체 교과 내신 성적 풀을 보니까 문 닫고 들어간 학생
일반, 이건 다 일반계 고등학교만 모아놓은 거예요. 자사고, 특목고 다 빠지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5.1 학생이 시립대를 합격합니다. 왜요? 여기서 질문은 그거예요. 왜요? 왜 이게 가능하죠? 5.1은 문 닫고 들어간 소수라고 치고요. 4점대는 어떻게 합격하죠? 3점대는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3점대부터 5점대까지 30% 정도 됩니다. 그럼 그 30%의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학생부를 통해서요. 라틴어에서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이에요. 반석이라고 합니다.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뭐라 대답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정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고등학교가, 이 지역사회가, 또 학생의 입장이라면 이 부모가 페트라인지 딛고 올라갈 돌인지 걸려 넘어질 돌인지를 결정하는 건 그 학교가 아니에요. 그건 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학교를 페트라로 생각하고 만들면 됩니다.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내딛는 순간 그 학교는 끊임없이 날 걸려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건 자기가 스칸달룸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건, 상황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페트라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딛고 있는 그 돌을 기반으로 멋지고 힘찬 도약들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 학부모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